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북한, 중국, 한국 대표적으로 세 개의 국가인데, 근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이죠. 혐한 서적 코너를 가면은 북한, 중국, 한국 서적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쓴 책들이 가장 많고 가장 잘 팔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한국이 그 공격 대상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한국어로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판을 했고,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과 시위 문화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에서 굉장히 좀 반응이 크죠. 일본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크게 두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그때는 일본이 정말 크게 보도를 했어요. 정말 모든 미디어가 그 뉴스를 보도할 만큼, 심지어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이 나옵니다. 코미디언이 나와서 갑자기 최근에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거 알고 있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하고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해요. 이 정도로 일본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당시에 뭐 안타깝게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당하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탄핵 판결 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일본에서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봤거든요. 정말 뜨겁게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당시에 제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주제가 박근혜 탄핵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조차도 없는 아줌마인데, 아줌마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뭐 최순실부터 시작해서 정말 알 수도 없는, 외울 수도 없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 이름인데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일본에서도 뜨겁게 보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뭐 그 정도의 어떤 뜨거운 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일본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되고 있나요?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뭐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민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시위를 했잖아요. 탄핵 시위. 그걸 보고 일본에서는 일본의 언론,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조차도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의 빈약한 민주주의,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민주주의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러한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고, 지금도 똑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빈약한 민주주의, 한국은 제대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자꾸 대통령이 탄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그러한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외신과 달리 일본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그 언론의 특징이 있다면 반대 측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있으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그러한 시민들도 있잖아요. 꼭 그 반대쪽 사람들의 그 모습도, 그 소식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합니다. 그쪽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를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이 탄핵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잘못된 것인가? 좀 혼란을 줄 수도 있죠. 일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정말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내보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있는데 TV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걸 내보내지 않았다, 왜 일본에서는 이거를 바로바로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좀 처음에는 좀 일본 미디어에서는 조금 뒤늦게 좀 민기적거리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분석적인 기사보다는 그냥 사실만 전달하는,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만. 근데 외신들 보면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았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총을 잡고 있는 그러한 사진들, 뭐 그러한 사진들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 덕분에 이 계엄령을 막을 수가 있었다,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많이 내보냈는데, 일본에서는 그러한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로 사실만 보도하는 거고, 일본의 정말 저쪽 진보 쪽에서 좀 이러한 거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온 것도 있어요. 왜 일본에서는 이러한 분석적인 기사가 없냐? 왜 비판적인 기사만, 아니면 사실만 전달하는 이러한 기사만 내보내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그러한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분석적인 기사를 쓰는 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처음에는 분석적인 기사가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현 정권이 일본에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판적인 기사를 내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분석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기사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일본도 지금 대통령을 버렸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일본에 가면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서. 왜 한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꼭 감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일본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임기가 끝나면 감옥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이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일본인들은 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정치인이 어느 정도 잘못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물어봅니다. 왜 일본 총리는 감옥에 안 가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일본 정치에 관심이 있고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무 말 못하고, 근데 대부분은 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대표적으로 아베 총리 들 수가 있잖아요. 정말 많은 비리 저질렀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예전에 그 도쿄 올림픽부터 시작을 해서 비리로 시작한 그러한 올림픽이잖아요. 정말 많은 비리가 터졌고, 그 이후에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뭐 사쿠라, 카케라던가 통일교 문제라던가, 그리고 최근에는 자민당 정치자금 파티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빵빵 터졌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만 보도를 했지, 누구 하나 일본 시민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일본은 한국의 시위 문화에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놀라죠. 그런데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시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시위는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러한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일본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재밌는 일이 있긴 있었는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수백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일본인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투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시위를 이제 직접 보기 위해서 투어 오는 일본인들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투어 상품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재미있는 부분이죠. 한국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모습을 본 일본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나요? 근데 이거는 일본의 정치권과 일본의 언론 자체가 한국의 이런 시위 문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보통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이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좋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진보 성향의 좀 그러한 일본 분들을 만나거든요. 시민운동하는 분들, 좀 진보적인 시민운동하는 분들, 시민단체, 뭐 이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정말로. 한국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 이분들은 진보적인 분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자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민당은 뭐 한 70년 가까이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없었어요,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썩을 대로 썩은 게 일본 정치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민단체들은 자민당하고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럽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본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부러워합니다. 한국 진짜 부럽다. 일본도 한국처럼 변해야 되는데 하면서 진짜 부러워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일본 공산당 의원이 그 선거운동 할 때 연설하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야당이고 좀 굉장히 진보적인 정당이고 그리고 특히 일본 공산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뭐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일본의 정치권은 뭐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층은 아예 일본 정치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에 뭐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치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뭐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을 부러워하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사실인가요?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뭐 60년대에 전공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폭력 시위로 변질됐어요. 뭐 적군파로 가서 이제 굉장히 폭력 시위로 변하고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고 하면서 일본 내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위는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일본인들은 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시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일본의 국민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인들은 대체로 이제 좀 조용하게 순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문제가 생겨도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 그러한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 사실인가요? 이 부분은 일본에서 한류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후유노 소나타가 일본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겨울연가죠. 겨울연가가 대박이 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K-팝이 또 대박이 터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했어요. 그 폭발한 그 해에 2011년도에 반후지 TV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수천 명의 일본 시민들이 후지 TV 앞에 모여서 데모를 했어요. 일본에서 수천 명이 모인다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모여서 후지 TV 앞에 와서 우리는 더 이상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다. 한국의 음악을 듣고 싶지 않다. 여기는 일본이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데모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 손에는 일장기가 들려 있었고 그리고 그 데모를 하면서 키미가요를 부르고 좀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 반후지 TV지 반한류 데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반한류 시위 이후에
이제 이게 그 시위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혐한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해도 됩니다. 그 이후에 혐한 서적이 나오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시민들이 혐한을 갖고 있는 거는 일종의 열등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일본인들이 생각했던 한국은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으로 돈 벌러 오는 나라. 일본에 가장 많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나라. 일본이 한때 식민지 지배했었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문화가 한류라고 하면서 일본 전국에 확 퍼지면서 인기를 확 끌게 되니까 이런 건 열등감 때문에 이제 좀 혐한 현상이 크게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정치로 옮겨갔습니다. 혐한이 정치가 됐습니다. 그 혐한을 정치로 만든 가장 장본인이 아베 총리죠. 가장 대표적인 게 초계기 사건. 이게 정말 일본에서는 크게 보도가 됐거든요. 초계기가 우리나라 전함을 저공 비행하면서 위협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전함이 일본의 초계기를 조준 사격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한국보다 더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했고 지금까지도 이거를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한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후에 아베의 그 지지율이 쫙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일본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재료였거든요. 북한 들먹거리면서 이제 정치권의 그 지지율 쫙 올리고 하는 그러한 재료를 사용을 했는데 한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한류가 정치의 중심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터진 게 수출 제재죠. 한국을 범죄 국가로 정한 거예요. 야, 얘네들 북한에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일본의 물건을 수출하면 안 된다. 수출 제재 하면서 그게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정말 크게 반발이 일어났고 또 그러면서 아베의 지지율이 쫙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혐한이 정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아베가 혐한의 정치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혐한이 정말 일본의 주류적인 분위기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류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정말 우익들, 이런 사람들은 뭐 굉장히 적극적이고 크게 목소리를 내는데 일반인들은 뭐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그 일본 정치권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계속 그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박히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일본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좀 연령대하고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40대 밑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40대부터 그 위로는 좀 혐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50대 이상으로는 옛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80년대까지, 뭐 한 90년대 못 사는 나라 한국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나이 든 사람하고 일본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좀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이렇게 혐한이 흘러오다가 혐한이 갑자기 딱 끊긴 게 코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혐한 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본 전국에서 어딘가에서는 혐한 시위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혐한 시위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혐한 시위를 못하게 됐죠. 그리고 혐한을 부추기던 정치적으로 부추기던 아베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나온 총리들 스가, 뭐 키시다 뭐 이런 사람들은 아베처럼 그렇게 강하게 혐한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좀 그렇다 보니까 좀 혐한이 코로나, 뭐 아베의 죽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수그러든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시기 때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한국에서 정말 이상한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서 우길기, 전범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그리고 지하철역에 있었던 독도 모형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낸 책에서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라는 걸 출판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에 정말 이상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럼 뭐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뭐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고, 뭐 일본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일들만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역대 일본 총리들이 전부 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일본의 국회의원들 막 들어와서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해서 막 만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유리한, 일본에 좋은 일만 하다 보니까 뭐 굳이 일본에서 혐한 보도를 내보낼 필요가 없죠. 굳이 혐한 보도 내보내면서 혐한 정치를 하면서 한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혐한이 싹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그저껜가? 한 2, 3일 전에 일본 좀 극우 성향의 그 언론에서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인터넷에서 갑자기 혐한이 사라졌다, 뭐 이러한 제목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뭐 혐한성 기사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사라졌다, 그러면서 붙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정권 교체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예 지금 정권 교체가 될 거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진보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면서 못을 박으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다시 혐한의 분위기가 생길 것으로 보시나요? 예,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항상 우리나라 대권이 있으면은 대권 후보 사진을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좀 이름을 걸어 놓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때는 박근혜 후보 사진 위에는 친일 이렇게 박아놓고, 문재인 후보 사진 위에는 반일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 후보 위에는 친일, 그리고 이재명 후보 위에는 반일, 이렇게. 일본에서는 항상 이렇게 친일, 반일 구분하는 게 굉장히 흔해요.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친일 국가, 이 나라는 반일 국가, 이렇게 항상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반일 국가는 한국이고, 또 가장 대표적인 친일 국가는 대만, 태국, 뭐 이 정도 들 수가 있죠. 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서 그때 혐한이 절정을 이뤘거든요. 정말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그러한 기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한국의 모든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사들까지 다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뉴스를 제가 보는데, 한국의 뭐 경상남도 뭐 어디군 뭐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뭐 사망 뭐 1명, 뭐 부상 2명. 일본 뉴스인데 갑자기 한국의 저기 어디 뭐 정말 알 수도 없는 그 시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 어디에서 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뉴스인데 갑자기 그런, 정말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지도 않을 그러한 것들을 보도를 해요. 일본 뉴스에서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은 좀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진보 정권에서 대통령이 탄생이 되면, 정권 교체가 되면 당시의 그러한 상황으로 되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유독 한국을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북한, 중국, 한국 대표적으로 세 개의 국가인데, 근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이죠. 혐한 서적 코너를 가면은 북한, 중국, 한국 서적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쓴 책들이 가장 많고 가장 잘 팔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한국이 그 공격 대상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열등감 때문이죠. 열등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몇 해 전에 그 실질 소득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2년 연속으로 1인당 GDP조차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본인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못 살던 나라인데, 일본에 돈 벌러 오던 그러한 나라인데, 불법 체류하던 나라인데 한국이 더 잘 살게 됐으니까 그러한 열등감 때문에 그러한 혐오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류의 인기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예전에는 진짜 좀 반후지 TV 시위가 있었을 당시에는 진짜 굉장했거든요. 정말 일본에서 TV를 틀면은 24시간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채널에서는 반드시 한국 드라마를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한국 노래가 들려왔고, 그리고 거리에는 한국 연예인들을 모델로 삼은 그 광고판들이 쫙 붙어 있었고, 근데 반후지 TV 시위 이후에 좀 타격을 많이 받긴 받았죠. 근데 그 위에 더 크게 터졌죠. 이제는 뭐 10대들까지 한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은 뭐 그때보다 더 굉장히 크게 뭐 한류가 일본에서 번지고 있으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정말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분 중에서 제일동포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국어를 이제 일본 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제일동포 분이 계시는데,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한국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일본 서점에 가면은 한국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는 한국의 역사, 대하 드라마가 있잖아요. 역사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등장 인물들을 이제 연도별로 분류를 해서 이 시대에는 이 사람이 뭐 이거였다, 왕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러한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역전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아무래도 한류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저는 미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를 봐도 주로 미국 영화를 보고, 그리고 제가 재즈를 정말 좋아하는데, 재즈 매니아인데, 정말 미국의 그 재즈 정말 좋아해서 미국 음악만 듣거든요. 뭐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그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정말 한류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역사까지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 문화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가 글로벌적 인기를 끄는 이유가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세계화됐고 세계적으로 한류가 인기를 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굳이 세계화할 필요가 없다. 일본 내수 시장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세계화를 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행동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최근에 가장 정말 재미있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라시라고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그 아라시가 세계화를 한답시고 브루노 마스한테 곡을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예인데, 그 프로듀서를 맡겨서 이제 작사 작곡 맡기고 프로듀서를 맡겼어요. 곡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제 브루노 마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듣지 않은 소문에는 한 70억 정도를 줬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금액을 주고 맡긴 거죠. 근데 곡을 만들었는데, 곡 발표한 그 날만 빌보드 탑 100
순위 뭐 끝자락에 잠깐 단 하루 올라갔다가 그 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곡이 돼버렸어요. 그냥 망신만 당하고, 뭐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는 캐리에 스크래치만 생기게 된 거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한국에서 최근에 로제의 아파트 전 세계적인 대박이 터졌잖아요. 브루노 마스가 참여했어요. 심지어는 태극기까지 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제작사에서 이거 태극기 들어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니라 브루노 마스가 자발적으로 케이팝 아니냐, 이거 한국 노래 아니냐 라면서 자기가 직접 태극기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태극기를 흔들면 재미있을 것 같다 라면서 직접 준비를 해서 한 건데, 뭐 큰 돈을 줬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아라시 얘하고 로제의 아파트 얘를 비교해서 본다면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최근 일본 내 도난과 절도 범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범죄 벌어지는 것의 중심에는 야미바이토라는 거하고 항구레가 있는데, 야미바이토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면은 어둠의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 항구레 같은 경우는 뭐 반건달, 뭐 아니면 뭐 양아치쯤으로 뭐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의 특징은 야쿠자가 아니에요. 범죄 조직이긴 한데 야쿠자하고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야쿠자는 조직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고, 뭐 야미바이토나 항구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언가 건수가 있으면은 SNS를 통해서 야, 이 건 있다, 모여라 하면은 그 건을 위해서 사람들이 싹 모였다가 싹 사라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었던 그러한 범죄가 있었는데, 도쿄 한복판에서 복면을 쓴 남성들이 뭐 한 몇 분 만에 금은방을 털고 싹 사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아무래도 경제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죠. 일본 경제가 추락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도난, 절도 범죄 때문에 방범용품 판매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방범용품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고, 또 제가 실제로 일본에 가서 일본 지인들하고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 뉴스에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 뉴스에 이런 범죄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도 무섭다고 얘기해요. 아, 요즘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무섭다. 일본인들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일본인의 해외여행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는 그래프가 일본인들의 여권 보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2023년도 일본인들의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한 50% 정도 되거든요. 한국은 60%가 넘습니다. 해외여행을 그렇게 안 간다고 하는 미국도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17%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봐도 됩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여행을 안 가요. 정말 일본 해외여행을 하는 일본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안 가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실질 소득이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1인당 GDP가 뭐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뭐 실질적으로 뭐 벌어들이는 수익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충분히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유는 됩니다, 금전적으로.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30년, 잃어버린 40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경제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서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한번 돌아볼까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들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중국인들처럼 단체 관광객들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녔어요. 제가 옛날 영화를 좋아해서 뭐 한 80년대 영화 뭐 좀 많이 보는데, 그때 당시의 영화를 보면은 일본 관광객들이 나오는 그런 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목에 카메라 걸고 일본 관광객들 단체로 막 다니면서 그러한 씬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정말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은 해외여행을 안 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제가 구독하면서 자주 보고 있는 유튜버 채널이 있는데 태국에 살면서 태국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본인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유튜버가 그 일본인들이 주로 찾는 유흥 구역이 있는데 그 유흥 구역을 찾아가서 가게 오너들, 주인들 인터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 일본인들이 정말 급감했다. 예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의 일본인들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손님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일본인 손님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게들이죠. 뭐 식당, 가라오케, 술집들, 뭐 이러한 가게들이 전부 다 일본인들 위주로만 손님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절반 정도의 일본인들이 사라져 버려서 지금은 뭐 다른 외국인 손님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인들이 사라져 버린 거죠. 해외에서.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출장이나 그쪽에서 이제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나마 한 50%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인이 한중일 관광객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기사가 있는데 프랑스인은 한중일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너무 흥미로워서 좀 봤거든요. 근데 그 기사에서 설명하는 거를 보면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프랑스 사람들이 한중일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쓴 기사였어요. 보면은 중국인 같은 경우는 단체로 다닌다. 남성 같은 경우는 머리를 짧게 자른다. 여성은 굉장히 화려하게 의상을 입는다. 라고 설명을 했고, 한국인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닌다. 보통은 둘이 짝을 지어서 다니고, 걸을 때는 경쾌하게 걸음을 걷는다. 그리고 패션이 굉장히 세련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인은 수츠를 입고 있다. 단 한 줄로 끝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일본의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여행을 위해서 프랑스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인들이 봤을 때 일본인들은 수츠를 입고 있다? 여행을 가서 수츠 입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뭐 출장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수츠를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인들 눈에 보기에는 일본인들은 수츠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일본인들 관광객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비즈니스맨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일본인의 저체중이 증가하는 이유가 경제력과 관련 있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사실은 경제력보다는 일본인들의 키에 대해서 좀 나온 얘기인데, 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최근에 일본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저체중인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체중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키가 안 큰다는 거예요. 저체중인 아이들은 저성장을 한다는 거죠. 크게 안 큰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쇼와 시대, 그러니까 뭐 한 90년대까지 그 전에 태어났던 아저씨들보다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키가 더 작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체중아가 태어나느냐 봤더니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부들이. 그 이유는 좀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된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서 저체중아가 태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 논문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그 기사는 마무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영양 섭취가 많이 제한적인가요? 일본인들 밥 먹는 거 보면은 영양 섭취 좀 부실하긴 하죠. 만약에 일본의 전통 음식만 먹는다 한다면은 아마 영양실조 걸릴 겁니다. 주로 탄수화물 위주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런데 좀 다른 나라 음식도 많이 먹고 하니까 뭐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 일본 음식 보면은 좀 양도 적고, 그리고 그 사용하는 재료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음식은. 실제로 일본의 경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건 없는데, 근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해외여행을 안 가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의 모습을 보면은 일본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편의점에 가면은 알바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아니, 그 돈 몇 푼 받는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본 편의점 가면은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열심히 친절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하고 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좀 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좀 경제적인 추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서비스 정신도 좀 많이 퇴색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성매매 관광 수도됐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인가요? 예, 그런 기사가 중국에서 처음에 나왔고,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좀 그 목적을 위해서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파카츠하고 타침보라는 게 있는데, 파파카츠는 뭐 직역을 한다면은 아빠 활동, 영어로 번역한다면은 슈가데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여성이 남성을 찾고 하면서 이제 서로 만나서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거고, 타침보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가부키초 영상입니다. 이 거리에 보시면은 서 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보면서 서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목적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타침보, 서 있다, 뭐 그래서 뭐 타침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게, 태국에 가면은 방콕이나 뭐 파타야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게, 밤에 저녁에 시내에 갔더니 여성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여기 왜 있나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게 서 있다라는 걸 알고 정말 컬처 쇼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다, 뭐 후진국이다, 뭐 개발도상국이 됐다, 그 동남아시아 수준이 돼버렸다,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경제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거죠. 남자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뭐 그러한 범죄들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여성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되는 거고, 좀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매매를 보통 일반 알바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일본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직업 삼아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도 뭐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사례를 보면은 일본에서 나온 뉴스가 있는데,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저녁에는 그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좀 논란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부키초에 갔는데 이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아저씨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옆에 있던 여성한테 갑자기 이쿠라?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치만 고세넨 15,000엔,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협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발견을 하고 제가 놀래가지고 찍어야 되겠다 해서 멀리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른 영상 한번 볼까요? 이거는 외국인이 일본 여성하고 좀 뭔가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백인 남성이었어요. 백인 남성. 이거를 제가 정말 한 10여 분 사이에 이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이 거리에서 흔하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그런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있는 일인가요? 일본 전국에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 제가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한 3명의 일본 젊은이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쟤 진짜 예쁘다. 야, 쟤 얼마 정도 할까? 야, 진짜 예쁜데? 한번 얘기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걸어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원정 성매매가 증가한 배경도 같은 것인가요? 최근에 한국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고, 그리고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죠. 한국에 원정 왔던 일본 여성들이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한국에서도 정말 화제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크게 정말 일본인들을 충격에 몰아넣는 그러한 기사였어요. 예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좀 나이가 있는 한국 분들, 그리고 좀 나이가 있는 일본 분들하고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기생관광. 당시에 정말 많은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당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한국에 오는 일본인들의 한 80% 정도가 남성이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당시에는 이제 남성들이 한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예전에는 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봤다. 뭐 좀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심했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잖아요. 오히려 일본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고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한국인들도 충격이지만 정말 이거는 일본인들이 더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일본 AV 배우가 홍콩에서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인들이 이제 일본 여성들이 홍콩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 취재한 그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홍콩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본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호주로도 많이 가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입국 금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미국 입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일본에서 화제가 됐는데 아무래도 그 목적으로 원정 목적으로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 여성들을 입국 금지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본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정도로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일본 전국에서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운 곳이 있습니다. 오사카. 오사카 경찰과 그쪽 상인들, 주민들이 대책을 세웠어요. 이제 오사카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그 여자들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눈에 띄게 하면은 모이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이제 거리의 길에다가 노란색 페인트, 눈에 잘 띄게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조명을 더 밝게 하면은 뭐 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대책을 세워서 그 작업을 실시를 하고 2025년 올해죠. 올해부터 이제 그걸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하면은 아, 여기가 그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칠한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정말 좋은 의미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띄게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띄게 노란색을 칠했다는 게 참 한국하고 비교되는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력이 하락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경제 하락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떨어지는 경제에 가속도를 붙인 사람은 아베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정말 항상 내세웠던 아베노믹스, 그걸로 인해서 정말 추락에 가속도를 붙였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엔저, 슈퍼 엔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엔저로 인해서 지금 일본 국민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자신 스스로가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말한 게 밝혀져서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된 정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그리고 그 이후의 총리들까지도 아베가 실패했다고 인정한 그 아베노믹스를 그 이후의 총리들까지도 이어서 그 정책을 실현했잖아요. 또 그래서 또 국민들의 분노가 또 끓기도 했었고, 참 그 결과가 비참한 거죠, 일본은. 일본의 디지털화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해서 그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일본의 장인 정신하고도 좀 맥이 다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논란이 된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튀김 장인이 있는데, 튀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보고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를 이제 10년 동안 튀김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 위에 보면은 그 제자가 그렇게 10년을 배워서 이제 40살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40이 되도록 튀김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인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좀 논란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커뮤니티에 나왔던 얘기가 일본의 비효율이 응축된 영상이라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냐, 정말 비효율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일본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좀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본의 호리에몬이라고 기업가이면서 방송인이 있는데 스시장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어느 스시장인이 스시를 10년 동안 배워야지 제대로 된 스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개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 스시 장인이 스시 10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한 이후에 일본에서 스시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스시 아카데미가 내세우는 게 3개월 스시 배워서 창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시 아카데미에서 스시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스시 아카데미에서 3개월 스시를 배우고 11개월 동안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미슐랭 스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년의 노력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단지 3개월 만에 미슐랭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게 정말 옳은 거냐, 이게 정말 효율적인 거냐 라는 논란이 최근에 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디지털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리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벤치마킹해서 마이너버 카드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한 80% 정도까지 마이너버 카드 보급률을 늘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마이너버 카드하고 의료보험증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는, 그러니까 2024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의료보험증 카드를 새롭게 발급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마이너버 카드가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넘버 카드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카드 리더기 설치를 강제화했습니다. 일본에서 디지털 청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비리의 온상이에요. 굉장히 많은 비리가 터지고 했는데 그 디지털 청에서 카드 리더기를 강제화시켰어요. 근데 카드 리더기 가격이 한 10만 엔에서 100만 엔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이걸 병원과 약국에서 이걸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자기 증명을 해야 된다면은 그냥 태블릿 하나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로 그냥 충분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카드 리더기를 강제화해서 그런데 여기서 뭐 한 10만 엔 정도는 병원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본 정부가 보조를 한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이 일본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사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그거를 실현을 한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마이넘버 보험증에 대한 비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대기업들이 자민당에게 정치 자금을 굉장히 커다란 정치 자금을 줬어요. 그래서 자민당은 그 대가로 이 기업들에게 마이넘버 보험증에 대한 그 혜택을 좀 줬다는 거죠. 그 혜택의 결과가 카드 리더기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일본이 2026년인가쯤에 마이넘버 카드 디자인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넘버 카드 디자인이 바뀌게 된다면은 현재 카드 리더기에 인식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바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이 새로운 지폐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판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든 자판기,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 리더기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2025년도에 이 마이넘버 카드를 스마트폰에 넣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도에 주민등록증 스마트폰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넣을 계획을 했는데 이 카드 리더기가 스마트폰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내년쯤 되면은 이 카드 리더기를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리들이 진짜 빵빵 터지고 있다 보니까 뭐 IT화, 디지털화 되는 게 어려운 거죠. 디지털 청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러한 비리들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디지털화가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거죠. 일본인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비리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성향도 뭐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비리 때문에 정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정책을 펼친다면은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죠. 한국 정말 잘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일본도 그렇게 정책을 펼친다면은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엉뚱하게 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길로만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 채널 영상에 좀 많이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일본 얘기 듣다 보니까 한국하고 똑같네. 한국하고 판박이다. 다를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일본과 한국과 일본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비슷한, 정말 똑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부분이 단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기면 최고 권력자가 문제를 일으켰다 한다면은 우리는 거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려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